경제용어 700개 외워서 익힌 분 있으신가요? 저는 이 용어들을 3개의 사건으로 묶고 직접 움직이는 그래프 위에 올려봤습니다. 훨씬 잘 보이더라고요.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접근성은 높습니다. PDF로도 다운로드 가능해서 저는 전자책 리더기에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자료가 백과사전 스타일이거든요. 용어 하나 있고 설명 하나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 입장에서 한 단계를 더 추가해 봤습니다. 데이터 분류죠. 이런 용어들은 보통 하나만 작동하는 일이 없고 유명한 사건을 중심으로 동시에 작동합니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과 연관된 용어들로 다시 연결 단계를 만들고 이 용어들이 사건과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이해도를 더 높이기 위해 인터랙티브한 요소도 추가해야 했죠. 그래서 클로드를 통해 기본 사이트에 틀을 만들고 사용자가 직접 슬라이더를 통해 움직이는 수치에 따라 경제사에 남는 사건들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대전 이후 경제 재건과 관련된 주요 용어인 트리핀 딜레마를 설명하는 도식을 그려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국제 유동성과 달러 신뢰도라는 두 가지 요소 사이의 균형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달러의 양을 나타내는 슬라이더를 한쪽으로 당기면 나머지 요소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시각화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이트를 보면 첫 번째는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슬라이더, 두 번째는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나오는 결과, 그리고 세 번째 부가적인 설명, 여기에 플러스로 경제 용어에 대한 해석까지 간략하게 추가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인터랙티브인데요. 사용자가 누르거나 밀거나 그리거나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효과들마저 없으면 자료는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효과들이 보이고 여기에 설명이 추가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두 가지를 뽑아서 이해도를 높여보죠. 한쪽은 이 값을 최대한으로 높였고 한쪽은 최소한으로 낮췄습니다. 시중에 풀린 달러의 양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죠. 특정한 자료를 보기 어렵다면 이렇게 값을 극단적으로 옮겨서 비교해보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한쪽이 기울어졌을 때는 닉슨 쇼크, 다른 한쪽이 기울어졌을 때는 국제교육의 위축으로 마션 플랜이 등장했다라는 다음 정세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모두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트리핀이 주장한 딜레마가 등장하는 거죠. 달러의 양으로 균형을 잡는 건 불가능하다. 오늘은 용어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찾아보시고 우리는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죠. 수많은 경제 사건에서 의미가 깊은 것들 중 하나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2007년 하반기 미국의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로 시작된 경제 위기 사태를 의미하는데요.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영화 빅쇼트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지식만 가지고 가자고요. 이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이었다 정도면 되겠네요. 사실 이런 사건들은 한 가지의 원인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AI에게 질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적절한 요소를 골라달라고 주문했어요. 시각적으로 이 사건과 최종적으로 경제 용어를 익히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문제에 관여를 하는 구조를 짜야 되는 거예요. AI가 만든 기본적인 구조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소가 4가지네요. 각 슬라이더를 조정할 때마다 아래 그래프의 모양이 바뀝니다. 아까보다 더 있어 보이죠? 함정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놓고 어떻게 바뀌는지 파악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 그래프의 모양을 가장 많이 바꾸는 건 대출심사의 느슨함이더군요. 숫자가 높을수록 대출심사가 느슨한 겁니다.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걸 바탕으로 어떤 용어들로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용어 설명도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용어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니까요. 다 알 필요도 없고 연결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들 자체도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각자 요소들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슬라이더를 어느 방향으로 끌었을 때 그래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이더라 정도를 보는 거죠. 이제 정돈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더는 총 4개의 요소로 되어 있죠.
이 요소들이 작동하면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더들의 위치는 실제 사건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연체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사건이니까요. 여기에서 인터랙티브 효과를 좀 더 보기 위해 대출심사 느슨함이라는 요소만 조정한 버전을 2가지 더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만약 그랬더라면 내 시선으로 그래프를 다시 봅시다. 대출심사의 느슨함이 극단적으로 높을 때와 극단적으로 낮을 때 연체율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대출심사가 깐깐할수록 연체율이 낮아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요소들에 대한 이해도 높아진다면 마찬가지로 슬라이더들을 움직여가며 그래프가 최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실험해 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해보고 나면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설명에서 생기는 글로벌 신용경색이나 연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등의 용어들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연결되어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3번째로 넘어갑니다. 3번째 사건은 코로나 팬데믹이고 관련된 금융용어부터 모아봅니다. AI가 알아서 그래프를 골라줄 경우 제작자의 의도를 바로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외로 의도 전달이 안 되는 복잡한 그래프 때문에 시각화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 적절한 그래프 유형을 알고 있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세키 다이어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실제로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게 했습니다. 미국 데이터로 그래프를 채우더라고요. 대략적인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국가를 따로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만들어진 그래프의 형태는 아쉽게도 잘 만들어진 세키 다이어그램은 아니었는데요. 잘 만들어진 예시는 카드로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 그래프에서는 설명에다가 그래프에서 사용자가 편집하는 요소에 대한 힌트를 한 줄 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하거나 봐야 하는 요소가 많아도 덜 헷갈린 상태로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상단에는 3개의 슬라이더가 있고 아래쪽엔 이에 맞춰 움직이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3개의 슬라이더들이 그래프의 가장 오른쪽 분배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정부가 푼 돈이 경제 주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냐. 코로나 이후로 이 돈들이 자산으로 가면서 경제 화랑보다 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연결됐다는 거죠. 이걸 시각화시키고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추가해서 좀 더 경제 데이터로 노는 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시작하는 자금을 푸는 과정을 양적 완화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경제금융용어 700선에 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슬라이더를 최소한으로 했을 경우에 다른 주체들에 흘러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래쪽의 설명을 보면 자산 가격의 상승은 억제되지만 신용시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설명을 더하고 있죠. 여기에 양적 완화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과 그래프에 끼친 영향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슬라이더를 움직여본 결과입니다. 가계에 직접 재정 지출을 한 결과인데요. 지원금의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이때는 상당 부분이 저축과 부채 상황으로 빠지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동성 함정이라는 용어가 궁금하다면 사이트를 통해 용어를 알아보거나 그래프의 형태에 대한 멘트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사실 내용의 전달과 구조를 생각하면 용어 설명과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위쪽에 둬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직접 그래프를 다뤄가면서 익혀가는 거죠. 조금 더 나은 위치나 인터랙티브 요소, 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과 이해도들을 체크해 나가면서요.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백과사전은 검색용이고 학습은 연결해서 시작됩니다. 용어 700개를 기획부터 희읍까지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사건 하나를 잡으면 모기지, 신용경색, 양적 완화가 왜 같이 등장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료를 자기 기준으로 재분류하는 하는 순간 사전이 교과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AI에게는 만들어줘보다 고쳐줘가 더 강력합니다. 오늘 만든 시각화 중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슬라이더 위치를 바꾸고 축의 설명을 고치고 실제 데이터로 교체하는 과정을 반복했죠. 처음부터 완벽한 주문을 고민하기보다 일단 만들고 고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세 번째, 인터랙티브의 핵심은 만약 그랬더라면 이라는 질문입니다. 슬라이더를 그냥 움직이는 건 머리에 안 남습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가 깐깐했다면
양적 완화를 절반만 했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극단값 두 개를 비교하는 순간 학습이 시작됩니다. 이번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은 예쁜 그래프가 아니라 보는 사람이 만약이라고 묻게 만드는 겁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으로 알려주시거나 정보 디자이너 센으로 검색하셔서 데이터 시각화 관련한 정보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알림 버튼도 환영이고요. 댓글로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